우리 몸에서 소화가 안 되거나 또 배가 아프고 이런 것들은 바로 느끼는데, 간이 안 좋아서 느끼는 증상들은 의외로 이게 간 때문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간이 안 좋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어떤 증상이 또 빠르게 나타나냐면 바로 얼굴빛입니다.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거나 피곤할 때 얼굴빛으로 바로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안색이 좀 탁해지고 얼굴빛이 좀 까맣게 될 때, 이게 바로 간이 안 좋다라는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될 때는 위의 기능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간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화 효소 분비나 또 위산 분비가 간에서 만들어내는 담즙 기능에 의해서도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소화가 안 되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요인 중에 하나로 간의 기능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또 골다공증 의 원인을 칼슘이 부족한 음식을 먹어서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골다공증의 원인도 간의 기능이 안 좋을 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칼슘 흡수를 할 때 지방이 같이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간에서 담즙 분비가 잘 안 될 경우 지방 흡수가 안 되면서 칼슘 흡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의 원인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간 기능의 문제, 또 담즙의 문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간에서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간 기능 저하로 인한 면역력 저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쉽게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날 때 내 정신이 요즘 이상한가, 내 마음이 이상한가, 이렇게만 또 생각하기 쉬운데요. 간의 기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잘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쉽게 화를 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잇몸에서 피가 나고 코피가 자주 나는 분들 계시죠? 네, 이 조혈작용, 또 피가 잘 나는 이런 기능들도 간 기능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분들 계시죠? 의지력의 문제 또는 뭐 정신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간 기능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거의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간의 기능과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모든 건강의 중심에는 바로 간 건강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상태가 또 바로 간 건강의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피부가 가렵다거나 또 피부가 좀 결이 안 좋다거나 염증이 쉽게 생길 때도 간 건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조절이 안 되는 것, 이것도 단순히 뭐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었다, 이게 아니고요.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과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 건강과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또 아침에 또 휴일에도 잠을 많이 잤는데도 여전히 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하신 분들 계시죠? 네, 이런 분들도 다 피로가 안 풀리는 것도 간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요. 무조건 간이라기보다는 간 건강 상태를 의심해보고 평소에 간 건강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해서 한 80%가 손상이 돼야만 간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느끼시는데요. 우리가 간 건강에 있어서 가장 위험하게 느끼는 거는 간암이겠죠. 간이 암이 생겼을 때 가장 두려워하시는데, 사실 처음부터 쉽게 또 불과 며칠이나 몇 주 짧은 시간 안에 간암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간은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가 내 몸을 너무 관리하지 않았을 때, 그때라야 비로소 증상을 호소하는데요. 그 시작점에는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는 좀 살이 찌고 있다든지, 요즘 피곤하다든지, 또 뭐 구내염이나 염증이 자주 생기는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간의 이 질병 상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가장 쉽게 나타나는 간의 건강 상태는 바로 지방간입니다. 사실 지방간은 요즘 내가 좀 뱃살이 찌고 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의심해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정제 탄수화물, 흰 쌀밥이나 빵이나 국수나 우동, 이런 정제 탄수화물 음식을
사실 초과해서 먹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러면 이 당분은 우리 몸에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이게 간에서는 또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초과된 당분은 우리가 많이 활동을 해서 다 소모가 되면 사실 지방간이 될 리가 없겠죠. 하지만 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요즘 앉아서 장시간 일을 하시고 또 일을 하시면서 당분이 들어있는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수도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쌓이고 쌓입니다. 이러한 쌓여있는 당분들이 몸속에서는 지방간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지방간. 요즘 좀 뱃살이 찌고 있네. 또 고지혈증 진단 받으신 분들도 이 지방간에 또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방간 상태가 진단이 만약에 돼서 알고 계신다면 다시 이 당분만 좀 조절을 해도 정상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한 번에 바꾸기 어려우시잖아요. 흰쌀밥, 라면, 빵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독증에 걸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지방간 상태에서 점점 더 염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독소가 들어왔을 때 몸이 일으키는 반응이고 증세입니다. 이 독소 음식, 또 첨가물, 밖에서 사 먹는 음식, 가공식품을 계속 꾸준히 먹다 보면 이 당분과 이런 독소들이 만나서 염증을 일으켜서 이제 간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간염으로 발전됐다 할지라도 우리 몸은 또다시 노력을 하면 식습관을 바꾸면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가만히 두고 여전히 좀 방치해 두면 염증에서 더 심해지는 단계는 이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섬유화입니다. 섬유화가 일어나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상태를 이제 간경화라고 하죠. 경화는 굳어졌다는 뜻입니다. 동맥경화도 동맥이 굳어졌다는 뜻이고요. 이 굳어지는 증상들은 다 몸속에서 이 조직들이 섬유화가 되는 과정을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간경변이 일어나면 그때는 사실 온몸에 많은 증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나기도 하고 출혈이 멈추지 않는, 어떨 때는 피를 토하는 이런 증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간경변 상태에서 더 심하게 진행이 된 것이 바로 간암입니다. 암이라는 것은 정말 하루아침에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암세포는 10억 개가 모였을 때 1세제곱센티미터 요만한 이제 일기암으로 발견이 되는데요. 이런 크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10년에서 20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좀 피곤하다, 요즘 면역력이 떨어졌다, 뱃살이 찌고 있네, 이런 초기 증상을 보일 때 지방간을 의심하시고 내 간을 좀 건강하게 지방이 쏙 빠진 아주 프레시한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면 얼마든지 충분히 우리 간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치하지 마시고 초기 증상 보여줄 때 꼭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간이 나쁘면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이렇게 증상을 일으키게 될까요? 예전에는 우리 몸을 위 따로, 장 따로, 폐 따로, 간, 뇌, 심장 이렇게 다 따로따로 접근하는 측면이 사실 더 강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은 다양한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찾게 됐습니다. 그게 위, 장, 간 순환입니다. 간에는요, 큰 혈관 2개가 있는데요. 간 문맥과 간 동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 문맥을 통해서는 영양소가 서로 소통이 되고요. 간 동맥을 통해서는 산소를 공급을 받게 됩니다. 위장, 간이니까요. 위장과 간이 서로 순환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에서는 어떤 일을 하죠? 음식을 먹었을 때 위 운동을 하면서 영양소를 이제 흡수시킬 준비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흡수를 시키죠. 이 소장과 또 간이 연결된 순환 통로가 있어서 소장에서 흡수한 영양소를 간에게 보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좋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아주 깨끗한 상태로, 아주 퓨어한 상태로 먹으면 간도 깨끗한 영양소만을 받아들일 텐데, 문제는 우리가 식사한 음식들이 100% 깨끗한 음식만 먹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물질들이 함께 들어옵니다. 또 소장에서 미처 다 걸러내지 못한 그런 나쁜 찌꺼기, 독소 성분들도 간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간이 그렇다고 바보같이 다 받아들여서 온몸에다 흡수시키냐? 그건 또 아니죠. 간에서 적정량을 해독을 다 시킵니다. 문제는 간이 해독하지 못할 만큼 너무 지나친 나쁜 성분들이 들어왔을 때 간에 흡수가 되고 다시 온몸에 영양소를 보낼 때 온몸에 또 나쁜 영양소를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장간 순환 때문에 좋은 영양소도 흡수하지만 나쁜 성분들도 같이 흡수가 되면서 온몸에 독소로 인한 만성 피로, 염증, 여러 질환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위장간 순환 이런 것처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무려 500가지 이상의 일을 한다 이렇게 보통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아주 큰 덩어리로 보면 은행의 일과 세탁소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은 이 현금을 저장하고 또 현금을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 몸에 영양소를 저장하고 합성하고 대사하고 또 여러 곳에 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탁소의 역할, 세탁소는 깨끗하게 빨아주죠. 그래서 나쁜 성분들을, 독소 성분들을 해독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은행의 역할, 어떤 역할이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을 만들어서 힘을 내고 또 피화살을 만들고 여러 일을 하려고 밥을 먹는데요. 밥이라는 속에는 꼭 쌀밥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주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 에너지 영양소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탄단지의 이 에너지를 바로 위장에서 이제 소화 흡수시킨 다음에 간에서 탄단지 영양소들을 저장하거나 또 새로운 물질로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탄단지는 탄단지 그대로 절대 역할을 혼자서는 못해요. 이 탄단지가 소화되고 또 합성되고 다시 대사되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효소들이 필요합니다. 이 효소들을 또 도와주는 조효소들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조효소의 역할을 비타민과 미네랄이 해주고 있죠. 그래서 탄단지만 먹어서는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 조효소의 역할을 하는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께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이 비타민과 미네랄을 역시 또 저장하고 또 계속 대사할 수 있는 기능도 바로 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들을 합성, 대사, 저장하는 것을 바로 간에서 하는데요. 자, 이것만 저장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공장 생각하면 계속 생산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필요한 생필품들, 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공장인데 바로 간이 인체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공장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호르몬, 우리 굉장히 중요하죠. 이 호르몬도 합성하고 저장하는 역할. 그리고 면역을 담당할 때는요, 면역 세포만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면역 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전달하거나 또 세균, 바이러스나 여러 이물질을 공격하는 무기들이 있어요. 뭐 그랜자인, 퍼포린, 뭐 사이토카인, 이런 인터페론, 이런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간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간이 약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골수에서 조혈작용, 피를 만들어내죠. 피의 성분을 또 합성하고 대사하는 것도 간에서 합니다. 그래서 간이 나빠지면 피가 잘 안 만들어지기도 하고 피를 쏟아내기도 하는 아주 그런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 에너지 중에 하나가 또 지방인데요. 사람들은 이 지방이 문제가 있어서 좀 안 먹으려고 하는 어떤 저지방 식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온 시점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또 지방에 많은 오해가 풀리기도 했는데요. 이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한 물질이 바로 담즙입니다. 이 담즙을 간에서 하루 1리터에서 1.4리터까지 계속 만들어냅니다. 담즙 분비가 안 돼서 지방이 잘 소화가 안 되면 우리 몸의 세포의 막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 또 지방이고요. 또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콜레스테롤의 원료도 바로 지방인데요. 또 여러 호르몬의 원료도 또 지방입니다. 이렇게 지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세포도 건강하지 않고 세포들끼리 서로 신호도 잘 주고받지 못해서 온몸에 모든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호르몬이 부족하면 또 여러 장애가 오죠. 우리 온몸을 또 행복 호르몬, 또 스트레스 호르몬, 성 호르몬, 또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 여러 다양한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을 또 지방을 원료로 삼아 만들기 때문에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온몸에 이 대사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영양소의 합성과 저장 그리고 대사에 담당하는 일을 간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혈당 조절도 역시 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혈당 하면 췌장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해서 보관하고 있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간에서 포도당이 또 적으면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또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췌장도 메인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포도당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 초과할 때 간에서도 같이 혈당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면역작용입니다. 영양소 합성 대사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면역 세포들은 우리 몸에서 이물질이 일단 들어오면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합니다. 혼자 일하는 게 아니죠.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이 있어서 가장 최전방에서 일하는 대식세포, NK세포, 호중구도 있고요. 또 5일에서 또 열흘이 지나서 발동하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T세포, B세포, 림프구도 있습니다.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핸드폰이 고장이 난다, 연락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게 고립되고 아주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것처럼 면역 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전달받는 여러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간에서 하는 일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졌다 하면은 간 기능도 바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독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탁소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체에서 무려 해독작용의 거의 70%를 담당하는 것이 간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만 쉬고 있어도 이 공기 중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여러 이물질들이 계속 내 몸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식사를 해도 우리가 완벽히 깨끗한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가공식품, 햄버거, 치킨, 피자 이런 음식들에는 첨가물이 3, 40가지가 여러 다양한 성분들이 섞여 있기가 쉽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 있는 음식들을 또 우리가 또 맛있게 먹잖아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섭취하는 가공식품들을 만약에 간에서 해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뇌하고 심장은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해독하지 않은 그런 독소 성분, 첨가물 성분들이 뇌와 심장으로 바로 간다. 아마 갑자기 큰일이 바로 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음식을 먹고 바로 쓰러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진 않죠. 다 잘 지냅니다. 다만 좀 피곤하고 감기에 잘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바로 간에서 해독작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독작용이 잘 일어나면 매일 컨디션이 좋고 체력이 좋고 에너지가 늘 가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독 능력이 간에서 다 해독을 하지 못하면 독소 성분이 남아있게 되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그랬죠. 염증이 있기 때문에 몸에서는 그런 불편한 피로감이나 또 체력 저하나 또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70%의 이 독소를 해독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독소 음식을 내가 지나치게 먹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입은 맛있게 먹지만 내 몸은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우리 간을 지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독 작용 중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암모니아를 요소로 변환시켜 줍니다. 암모니아라는 성분은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당연히 생성될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암모니아 냄새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옛날 이렇게 재래식 화장실을 경험한 이제 세대들께서는 그걸 추억이 있으실 텐데요. 암모니아가 많다! 굉장히 이 냄새도 독하고 우리가 견디기 좀 힘들죠. 그런데 이것이 내 몸에 남아있다 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명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암모니아를 해독하는 역할도 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서 혈액이 계속 순환을 하고 있죠. 근데 피도 늘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정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과 뇌에도 깨끗한 피가 갈 수 있는 건데요. 그 혈액을 바로 정화시켜주는 것이 간에서 일단 정화를 해주고 또 심장에서 한 번 더 정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온몸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간에 있는 것입니다.
5번째로 다이어트의 기능을 해줍니다. 하면은 무조건 좀 칼로리 줄이고 또 열심히 운동하는 거, 이것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저는 다이어트 하실 때에는 반드시 칼로리보다도 간 건강을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실제 빼고 싶은 것은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죠. 몸에 지방이 쌓인 상태, 체지방 또는 내장 지방이 축적된 상태에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건강하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야 건강하다, 이 말을 저는 좀 바꿔서 건강하면 지방이 빠진다. 결국 다이어트 할 몸이 됐다는 것은 지방이 분해가 되지 않고 축적이 된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지방이 왜 쌓였는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쌓인 겁니다. 무엇이 건강하지 않은가? 간이 지방 분해를 하지 못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방이 쌓이는 몸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 간이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도 많은 분들이 늘 평생 하고 있는 이 숙제 같은 다이어트도 바로 간에서, 간 건강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간이 무너졌을 때, 간 건강이 나쁠 때 간의 기능 중에 조혈작용과 관련지어서 바로 혈액응고인자와 알부민을 간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간 경화 시 복수가 차고 또 코피가 잘 나고 피를 흘리는 이런 일들도 바로 혈액응고인자 또 알부민을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간에서는 적혈구를 재활용하고 있죠. 자, 이런 일들이 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혈자궁과 관련된 여러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간이 하는 일은 하나하나 따지면 500개가 넘는다 하지만 첫 번째 영양소의 합성 대사 저장, 두 번째 혈당 유지, 세 번째 면역작용, 네 번째 해독 배출작용, 다섯 번째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건강에 문제없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간 건강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아직도 암이 완벽하게 정복되지 못했는데요. 사실 100년 전에 엄청난 획기적인 치료법, 암을 정복한 치료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이 개발한 거슨 식사법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막스 거슨은 본인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늘 편두통에 시달리는 자신의 건강을 보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도 주사, 수술, 여러 약을 통해서 치료를 했는데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 또한 이 편두통에 시달려서 의사인 내 자신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에 이제 물음표를 달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빵과 그리고 소시지, 염분에 절인 소시지를 주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여러 증상이 온 것이 아닐까 의심을 하면서 본인이 개발한 식사법으로 본인의 편두통을 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시 난치병으로 알려진 폐결핵과 피부결핵, 그리고 여러 당뇨병, 관절염, 천식, 여러 다양한 병에도 적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박사 부인인 헬레나의 폐결핵도 치료를 했습니다. 심지어 슈바이처 박사의 당뇨병도 무려 75세에 걸렸던 이 당뇨병도 치료를 해냈습니다. 1924년 조 루브르 박사의 폐결핵 환자 무려 450명을 당시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막스 거슨에게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이 450명의 폐결핵 환자 중에서 무려 446명이 완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수많은 이 난치병의 치료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막스 거슨은 특별한 신약, 어떤 치료제를 개발한 게 아니었고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좋게 하는 식사법으로 치료를 한 것입니다. 신진대사의 중심에는 바로 간과 장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염분 함량이 높은 소시지를 주식으로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나트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문제를 삼아서 나트륨과 칼륨 대사를 정상으로 복구시키는 아주 유명한 획기적인 주스를 개발하게 됐는데요. 이 주스의 성분은 사과,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샐러리, 파프리카 이런 과일과 또 많은 채소들을 통해서 간에 있는 독소 그리고 장에 있는 독소를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의 이 원리는 바로 몸에 독소가 쌓인 것, 이 독소로 인해서 신진대사 밸런스, 전해질이나 미네랄 이런 밸런스가 깨져서 온 것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집에서 키우고 있는 식물이라든지 또 애완동물이 뭔가 좀 아플 때, 또 식물이 또 말라갈 때 먼저 뭘 생각하기 쉽죠? 물을 잘 줬는지, 우리 애완동물이 밥을 잘 먹고 있는지 이걸 먼저 체크할 텐데 이 사람의 몸은
아프면 바로 주사를 맞고 또 약을 쓰고 뭐 수술을 하는, 이걸 먼저 생각하기 쉬운 패턴으로 고정이 된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 신진대사를 좋게 하는 몸의 영양 상태, 독소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막스 거슨의 치료법은 오로지 이 식사법을 통해서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또 아주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수많은 난치병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렇게 질병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관지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암과의 상관성입니다. 우리 암 하면 위암, 갑상선암, 신장암, 여러 그 장기만 바라보기 쉬운데요. 우리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상태가 됐다는 것은 대부분의 이 간이 거의 망가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 암은 굉장히 상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암에 대한 개념부터 좀 필요합니다. 암은 우리가 유전질환이다 라고 알고 있었죠. 오랜 시간 동안. 가족력 굉장히 이제 걱정하고, 우리 뭐 친척들이 또 뭐 할머니, 외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암 집안이다 하면 나도 암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가족력과 유전자를 굉장히 많이 생각했었는데요. 이제 암은 더 이상 유전질환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암은 대사질환이다, 이 개념을 먼저 잘 잡아가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암이 유전질환이 아닌 이유는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얼마나 이 유전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비를 투자를 하고 오랜 세월 동안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 유전자를 다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은 여전히 정복이 안 됐죠. 그리고 2012년도에 후성 유전학이라는 학문이 나오면서 후성적인 부분이 암에 더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죠. 이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은 에피제네틱스라는 영어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제네틱스가 유전자이고 에피가 그 너머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어서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요. 유전자가 암세포, 단백질로 만들어질 때는 유전자에 둘러싼 그 환경적인 요소, 유전자가 변이가 될 수 있는 그 요소들 때문에 암세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결국 암세포의 특징은 1세대 항암제가 접근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라는 특징입니다.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타겟으로 삼은 것이 바로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죠. 근데 암세포와 빠르게 분열하는 G의 세포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암을 일으킨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고 빠르게 분열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 때문에 이 암세포가 생겨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암은 유전질환이 아니라 이제 대사질환이다 라는 곳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어떤 헐리우드의 여배우가 엄마와 똑같은 이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유방을 절제했잖아요. 나아가서 또 난소암 유전자까지도 발견이 돼서 거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유전자가 아니라 대사질환이다 라는 것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토마스 사이프리드라는 이 학자가 암은 대사질환이다 라는 것을 책으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암은 대사질환이다 라는 것의 핵심으로 또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세포막이 있고 또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내 소기관이 있습니다. 이 세포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에너지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기능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 그런데 암세포는 그동안 이 세포막에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나 또 핵에 있는 유전자가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DNA 또 막 단백질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개발한 많은 항암제들이 사실은 근본적인 효과가 없었죠. 2세대 항암제인 표적 항암제도 암세포만 표적으로 딱 잡는 항암제로 개발을 했습니다. 물론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죽이는 항암제보다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암은 또 이렇게 막 변이를 일으키죠.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가 완치보다는 다시 또 변이를 일으켜서 이후에도 재발되고 전이되는 일들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 바깥이 문제가 아니고 세포 핵에 있는 DNA 문제가 아니고 바로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 변성이 문제다라고 의학에서는 바로 여기에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암뿐만이 아니고 다른 질병들도 세포 내 소기관 미토콘드리아의 변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암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정상세포에 이식을 했습니다. 정상세포는 핵이나 세포막은 건강한 상태예요. 다만 이 미토콘드리아만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로 이식이 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암세포와 같이 종양이 무한 증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대로 정상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암세포에게 이식을 했습니다. 이 암세포는 세포막이나 핵은 여전히 암세포예요. 다만 미토콘드리아만 바뀐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시 마치 정상세포처럼 이 암세포로 증식하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원인이다 라고 증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왜 이렇게 변성이 됐을까? 이제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 신진대사라고 하죠. 내가 좋은 음식, 또 좋은 공기, 또 스트레스가 없고 또 운동도 적절히 하면 어떤가요? 몸의 신진대사가 아주 활력 있고 건강하죠. 그런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항상 가공식품만 먹고 늘 햄버거만 먹고 늘 치킨 피자만 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이러면 어떤가요? 몸이 건강하지 않죠. 바로 이 환경이 미토콘드리아를 변성시키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독소가 축적이 되고 이 바로 간이 해독을 할 수 없을 만큼 독소가 계속 축적이 되면 결국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 변성의 결과 이 암세포로 또 암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은 더 이상 가족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력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그 상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 있죠. 선천적으로 유전자 결손 질환이라든지 또 선천적으로 우리 집 심장이 좀 약해, 폐가 좀 약해,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병에 걸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또 심장을 좀 보완하고 또 폐 건강을 해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면 다 폐암에 걸리고 폐질환에 걸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가족력은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모두 암에 걸리는 가족력? 이거는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증명을 해드리면 일란성 쌍둥이가 같은 병에 걸릴 확률,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죠? 무려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어느 환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병은 달라지는 것이 98%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가족력과 어떤 운명적인 유전자 이론에 매이지 말고 나의 신진대사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으면 우리는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상태가 안 좋아서 피부과를 갔는데 이 피부 약을 발라도 좋은 화장품 발라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우터 뷰티, 피부를 이제 좋게 하려고 화장품이나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약을 바르는데 꼭 피부의 문제는 피부 겉의 문제가 아니라 속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위장과 간은 서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에서 나쁜 음식이 다 걸러지지 못해서 이 성분이 간까지 연결이 되면 독소를 어떻게든 배출을 해야 되는데 간에서도 해독이 안 될 만큼 넘쳐날 경우 피부를 통해서도 몸은 배출을 하는 겁니다. 피부도 호흡을 하고 있고 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소가 몸에 너무나 가득할 때 피부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몸속 내부를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위장간 순환 시스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독 음식이나 또 디톡스 방법을 썼을 때 피부가 반대로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과의 식사법을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아침에 해독이 되는 식사만 해도 여성분들은 3일 만에 화장을 잘 받는 피부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또 얼굴이 빛이 아주 밝아질 수 있습니다. 또 계속 나던 뾰루지들이나 또 여러 이제 피부 상태를 위협하는 일들이 위장관 치료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걱정이 되고 고민되신 분들은 밖에서 신경 쓰는 그 노력을 몸속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실 때 보통 칼로리를 엄청 줄이려고 노력을 하시죠. 적게 먹고 또는 굶거나 이런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하시죠. 내가 운동을 안 해서 살쪘구나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운동으로
빼신 분들이 운동을 안 하는 순간 또 굉장한 요요 현상이 오기도 하고요. 칼로리를 줄였다가 정상 식사를 하는 순간 또 요요 현상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로리와 운동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성공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성공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쉽게 성공하는 방법, 바로 간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우리 먼저 인체의 에너지 소비 상태를 보면요. 칼로리를 줄이고 운동을 통해서 신진대사를, 기초대사량을 올려서 살을 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심장과 간과 이 뇌가 차지하는 그 에너지, 대사율이 각각 한 30%, 20% 정도입니다. 또 심장과 소화기관이 약 20% 정도고요. 골격근이 차지하고 있는 게 20%, 그리고 나머지가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골격근, 근육을 강화시켜서 몸의 에너지 소비를 올린다. 20%밖에 안 됩니다. 또 근육을 늘리는 것이 보디빌더들도 굉장히 힘들고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무엇에 가장 초점을 맞출 것인가? 바로 우리 몸의 소화기관과 또 간, 이쪽에 신진대사를 올리는 것이 조금 더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할 몸이 됐다는 것은 일단 몸속에 또 체지방 속에 지방이 많이 쌓인 상태입니다. 지방을 분해해야 되겠죠? 이 지방을 분해하려면 지방 분해 효소도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지방 분해 효소를 만들어내는 그 화학 공장인 간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늘려서 살을 빼겠다라는 접근은 첫 번째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고요. 또 보디빌더도 힘들 만큼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몸속에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올리는 방법, 그 방법으로 간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간호사 건강 연구인데요. 무려 2만 명을 대상으로 운동그룹과 비운동그룹을 조사를 했습니다. 식단은 똑같이 제공하고 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만 봤는데요. 그 차이가 0.4kg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좀 어려운 접근이죠. 그래서 운동으로 또 살을 빼신 분들은 또 나중에 운동을 조금이라도 좀 멈추는 순간 요요 현상이 오기 때문에 저는 몸속에 간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소화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신진대사율을 올리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근육만 강화시키느냐? 그게 아니고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강화시키면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중심에는 역시 신진대사를 올리는 것, 골격근을만 올리는 게 아니고 몸속 신진대사를 올리고 또 간 기능을 올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몸속에 들어온 독소를 해독하지 못해서 염증이 되고 여러 질병이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간 기능 그리고 간 해독력을 빠르게 상승시키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은 엄청난 해독작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몸의 약 70% 정도를 해독한다고 했습니다. 간 해독에 있어서는 2단계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빨래를 할 때 애벌 빨래를 하고 그 다음 봄 빨래를 하는 경우가 있죠. 너무 찌든 때가 있을 때. 이것처럼 1단계는 독소를 변형시키는 단계, 그리고 2단계는 독소를 배출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독소를 변형시키는 단계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아주 고급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비싼 건 아니에요. 네, 바로 비타민 A나 비타민 C나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비타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A, 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이 간에서 독소를 해독하는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이 효소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독소 배출이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비타민 A, C, E도 서로 또 상호작용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C는 비타민 E가 산화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C가 만약에 산화가 되면 몸속에 있는 또 글루타치온이 이것을 재생시켜 줍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 영양 뭐 이런 거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간에서 이 독소를 해독하고 몸속 신진대사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비타민 E는 뭐 코엔자임 Q10이라는 들어보셨죠? 코엔자임 Q10이나 알파리포산, 또 글루타치온 재생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비타민 A다, 뭐 C다, E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자연에 있는 음식에 많아요. 뭐 사과나 포도나 귤이나 딸기, 그리고 채소로는 뭐 양배추나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이런 성분들이 독소 변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새싹 채소나 뭐 식물성 기름의 코엔자임 Q10 이런 성분들도 다 독소 변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고급 뭐 비싼 그런 보양식이 아니고요. 간에 좋은 음식은 우리 일상에 있는 과일과 뭐 채소, 새싹 음식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자, 두 번째 2단계로 독소 배출 단계인데요. 이 독소 배출에는 글리신이나 글루탐산이나 시스테인 같은 아미노산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 아미노산들은 녹황색 채소에 있는 단백질로도 공급이 될 수 있고요. 콩 단백질도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몸에 염증이 많이 없는 분들은 계란이나 생선류에 이런 소량 동물성 단백질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간에 좋은 이 독소 해독의 1단계와 2단계를 도와주는 음식들은 비싼 간 영양제를 먹어서가 아니고 일상의 채소, 과일들을 충분히 먹음으로써 이 간 해독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나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드신다. 그러면 이제 과일, 채소 성분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몸에 이제 지방이 쌓이게 되고 또 만성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 흔하게 보이는 과일, 채소 성분들을 또 새싹 성분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이 이 생명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바로 효소 반응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몸이 알아서 이렇게 숨 쉬고 있고, 눈을 깜빡이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손이나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또 몸속에서는 알아서 식사한 것들이 다 소화가 되고, 합성이 되고, 흡수가 되고, 배출이 됩니다. 자, 이것은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효소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효소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 최고의 간 영양제이자 모든 신진대사의 핵심이 바로 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효소의 뜻은 이 생물의 세포 안에서 합성이 되고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의 촉매 역할을 한다라고 효소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밥을 도마 위에서 계속 쪼갠다고 해서 절대 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되지 않죠. 100년을 해도 절대 포도당으로 안 바뀔 겁니다. 바로 이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 침이나 또 췌장에서 만들어내는 아밀라아제에 의해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이 아밀라아제가 몸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화학 반응의 촉매제로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아밀라아제가 없이는요, 절대 몸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이 에너지원인 포도당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몸속에는 이렇게 이 아밀라아제 하나만 작용하는 게 절대 아니죠. 자, 이렇게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타아제,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 이런 것들을 소화 효소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에너지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촉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소화 효소인데요. 우리 몸은 소화만 시키는 게 또 아니죠. 호흡도 해야 되고 배설도 해야 되고 또 여러 생각도 하고 여러 반응들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신진대사를 만드는 효소를 또 대사효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화효소와 대사효소가 있어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 더, 잠재효소까지 있습니다. 소화효소, 대사효소, 잠재효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잠재효소는 또 무슨 역할을 하느냐? 만약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몸은 또 이것을 해결해야 되죠. 나머지 잠재적으로 우리 보유하고 있는 이 효소들이 새로운 바이러스나 새로운 이물질에 대해서 또 방어하려고 또 엄청난 또 새로운 노력을 해줍니다. 이 새로운 노력을 할 때도 힘이 필요한 거죠. 바로 잠재 효소가 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마치 이 통장에 잔고가 있으실 텐데 통장 잔고가 많으면 비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범위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통장 잔고가 없으면 이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잠재 요소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또 대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몸에 이 생명력이 넘치고 건강하고 또 질병도 오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해내는 것이 바로 효소의 힘이고 효소가 많을수록 이 일들을 잘 해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비유하면 우리 어린아이와 노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어떤가요? 입에서 침이 막 줄줄줄 흐르잖아요. 아이들 막 침 닦아야 되고 수건이 필요하죠. 이 생명력이 넘치는 상태라서 효소인 침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노인들 또 병을 오래 깊게 가지고 있는 분들일수록 입에서 침도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침이 효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효소를 만들어내는 생명력이 현재 굉장히 약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젊은 사람과 이 노인의 또 타액을 비교했을 때도 무려 30분의 1 정도로 차이가 날 정도로 젊은 사람에 비해서 이 나이가 많을수록 효소량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효소가 굉장히 좀 재밌게 다가온 것은 인체의 반응들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는데요. 효소 의학이 사실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우리가 음식에 있어서도 뭐 탄단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이런 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효소는 상대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에 있어서는 결국 탄단지, 비타민, 미네랄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들이 바로 효소라고 할 수 있고 효소들이 인체의 생명 반응을 일으키는 주인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계에서 밝혀진 효소는 약 13,000가지 정도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동맥벽 안에도 무려 98개 정도의 효소가 동맥 순환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혈구를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백혈구가 관여하고 있는 효소도 9가지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 효소는 반응 속도가 어마어마한데요. 노벨상을 받은 펜토 과학, 펜토초라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게 밥을 도마 위에서 쪼갰을 때 포도당으로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 효소가 반응하는 속도가 펜토초 단위인데요. 이 펜토초는 얼마나 빠른 속도냐. 우리가 눈 깜빡이는 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죠. 눈 깜빡이는 속도가 10분의 1초. 또 총알이 또 나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속도죠. 100만 분의 1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1 펜토초는 무려 1000조분의 1초예요. 우리 효소 반응이 이 펜토초 1000조분의 1초 단위로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분해되는 속도가 150 펜토초,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속도가 350 펜토초래요. 자, 그러니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효소 속도, 이런 반응들은 가히 우리가 좀 측정하고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효소 반응들이 우리 몸속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자,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음식을 먹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삼시세끼 꼭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잘못 먹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나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소화가 굉장히 힘든 상태, 우리 뷔페를 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식을 하기도 하고 이 소화에 굉장히 무리를 주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때론 또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소화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거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소화의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머지 신진대사와 또 잠재 효소가 많이 보유가 되기 때문에 건강하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되죠. 또 질병을 많이
예방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식이 좋다 또는 뭐 요즘 또 간헐적 단식도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진 이유가 이 소식과 간헐적 단식을 하면 소화의 에너지를 효소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효소를 보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죠. 자, 역시 간도 너무나 많은 음식을 먹고 복잡하게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소화에 사용하는 에너지 또 간이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이 효소가 고갈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요즘 이제 현대인일수록 워낙 이 식품, 가공 또는 제조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거의 뭐 효소가 없는 음식을 주로 많이 먹게 되죠. 네, 효소가 없는 음식은 가열된 음식, 조리된 음식, 가공식품입니다. 우리가 탄단지, 비타민, 미네랄은 계산해서 뭐가 몇 그램 들었다, 뭐가 몇 그램 들었다 해서 중요하게 여기는데 결론은 가열, 조리, 가공된 음식에는 효소가 다 파괴된 음식이라는 겁니다. 이 효소는 42도가 넘어서면 활성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매일 가열, 조리된 음식만 먹거나 가공식품만 먹게 되면 분명히 우리 몸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